자, 심층 인터뷰 DB금융투자 문홍철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홍철입니다. 네. 네. 오늘은 ASMR 안 하는 쪽으로. 예, 오늘 속삭이지 않고 그게 말씀드리는 이게 제가 좀 오래 살다 보니 오래는 못 살았지만 버릇이 있어서 조금 바로 지적해 주십시오. 아, 아닙니다. 네, 제가 그럼 바로 고치겠습니다. 저희가 혹시나 이게 수음이 안 들어가니까 그 속삭이시면 혹시가 저희가 이제 코멘트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한 30분 정도 있습니다. 네. 오늘 핵심적으로 해주실 말씀의 서머리는? 사실 지난주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전쟁이 나자마자 이제 작가분이 바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바로 출연 좀 해달라. 제가 정말 이제 나가고 싶었는데 제가 또 사전에 스케줄이 정해진 게 있어서 미처 못 나와서 뭐 관련된 이제 중동 전세가 뭐 여러분들은 이제 주식이 요즘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또 이제 16년 내 최고치까지 이제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거가 이제 많이 좀 불안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뭐 뉴스도 보니까 국내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 장기 미국채 ETF 거기에 레버리지 들어간 것까지도 많이 매매를 주로 매수로 이제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네, 저 샀어요. 샀어요? 네. 레버리지? 아니요. 그냥 일반 엔화로. 엔화? 엔화로? 일본 국채. 아니요. 엔화로 미국. 엔화로 미국 국채. 그럼 엔에 대한 베팅과 미국채에 대한 베팅 같이 하신 거네요. 두 개를 예, 굉장히 환율시장 굉장히 복잡. 지금 어떡하시려고? 환과 보통 환이 더 커요. 손익에는 환이 더 큰데 그렇죠. 요즘은 조금 특이하게 이 초장기물 금리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얘가 변동성 때문에 수익을 좀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투자님을 금리 변동성이 다른 것도 있지만 예.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세가 많아지다 보니까 더 좀 확대되는 것도 없잖아 좀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솔직한 주관적인 편견 없는. 지금 머릿속이 좀 복잡합니다. 네. 이거 제가 그럼- 준비한 내용은 있는데 네. 일단 뭐 준비하신 내용 뭐 전쟁 들어보죠. 얘기 먼저 꺼내셨으니까 전쟁 뭐 얘기를 먼저 드리면 유가부터 뭐 얘기. 사실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이제 전쟁이 바로 나고 나서 네. 일단 첫 번째는 유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전쟁 나면 위험자산 회피, 네. 안전 선호니까 금리가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를 거고 그렇죠. 기준금리 올려야 되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야 된다. 그러니까 양방향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분명히 지난주에 전쟁 다음 날 혹은 다다음 날까지는 금리는 하락하는 쪽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위험에 대한 회피가 작용을 분명히 했어요. 특히 그때 영향을 준 게 있습니다. 뭐였냐면 연준 인사들이 사실 지난 9월 FOMC 때 점도표를 내년 걸 많이 올렸죠. 네. 그리고 내년 것뿐만 아니라 아주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적립금리까지도 좀 이제 올렸습니다. 네. 이것은 명백하게 연준이 스스로 장기물 금리가 올라야 된다. 이렇게 그냥 확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장기물 금리가 9월, 뭐 8월에도 올랐지만 9월에도 많이 올랐죠.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하필 전쟁이 나니까 연준 인사들이 4.8%를 넘어서면서까지 10년물 금리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 여기서 혹시 유가 때문에 장기물 금리가 더 오르면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했던 뉴스가 그 로리 로건이라는 댈러스 연는 총재가 계시거든요. 이 분이 원래 되게 매파예요. 맞아요. 네. 거의 연준 내에서도 가장 매파인데 이 분이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이제 긴축 효과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게 기존에 얘기한 거와는 상당히 비둘기적인 거예요. 네. 뭐 비둘기가 비둘기 얘기한 거 있기 때문에 그건 빼고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제퍼슨 이분은 이제 부의장이거든요. 그 이사진이고 이분들은 좀 중립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립적이라는 건 연준 내부에서 일종의 캐스팅 보터를 해요. 요 이사 한 7분이. 네, 그 중에 이제 부의장이시니까 요분도 이거 워낙에 금리가 이제 장기 금리가 너무 올라왔으니 최근 물가 수준이 높긴 하지만 경제에 높은 고금리가 추가적인 제약사항이 될 수 있다. 네. 따라서 11월은 안 올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현재 이를 반영해서 지난주 포함해서 시장 금리에는 11월은 동결 가능성이 꽤 높은 것으로 현재 반영은 돼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점도표를 올린 건 연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기금리 올린데 절반의 책임이 뭐 책임이라기보단 의도했지. 이제 연준에게 있어요. 나머지 절반은 이제 부채 증가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양이가 쥐 걱정해 주는 것처럼 연준 인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은 만약에 전쟁이 조금 완화가 되거나 뭐 지금 러시아나 미국에서는 가자지구 육상 지상병력 투입에 대해서 좀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만약에 확전을 안 하는 쪽으로 간다. 뭐 이란이 뭐 참전을 안 한다. 그럼 조용히 뭐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오늘 새벽에 뭐 지표도 괜찮게 나온 것으로 나오니까 장기 금리는 좀 불안하게 최근에 반응을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참전 안 하면 왜 금리가 오릅니까? 이게 우리가 누구랑 싸울 때 제일 무서운 게 논리가 없는데 막 주장해. 이거 제일 무섭죠. 그렇죠. 저 사람은 무지성 답이 정해져 있어. 우기기. 백가고 로비에 들어놓고. 그러면은 제가 듣는 입장에서 쟤는 논리가 없으니까 내가 논리적으로 이겨야지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죠. 아니요, 제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저는 거기서 이제 기세에서도 눌리고. 그렇죠. 저는 뭔 얘기해도 지지 않습니까? 지금이 채권 시장이 좀 그렇습니다. 논리 없어요? 뭐 논리가 없다고 하면 그분들이 좀 싫어하시겠지만 채권의 숏, 즉 금리 상승 베팅을 하는 어마어마한 헤지 펀드가 있습니다. 이 헤지 펀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이제 헤지 펀드들이 숏을 이제 얼만큼 치고 있는지를 보여드렸는데 이미 8월 초부터 이 헤지 펀드는 이미 답이 정해졌어요. 미국의 장기물 금리는 폭등해야 된다. 왜요? 첫째, 미국의 부채는 통제가 불가능하다. 일리 있네. 금리가 당연히 물량이 공급이 되니까 금리가 오르겠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헤지 펀드들의 논리는 아닌데 뭐 똑같 비슷해요. 네. 두 번째 논리는 연준의 논리예요. 그리고 채권 시장의 논리기도 합니다. 미국의 장기적인 성장과 물가가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잠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뭐 내년에 잠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이클이 아니라 그 자체 레벨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게 아까 부채가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무지막지하다고 해도 물론 이게 분명히 부담인 건 맞는데 성장률이 훨씬 높으면 그리고 지속적이면 연준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 상쇄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지적하셨어요. 와, 예리해. 굉장히 혹시 어디서 뭐 보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오늘 저희 뭐 자료도 뭐 이거 방금 이제 김 앵커님이 얘기하신 게 좀 어려운 말로 그 R-G 논란이라고 하거든요. 실질. R은 실질 금리. 빼기 G는 실질 성장. R-G, 즉 R과 G 중에 뭐가 더 크냐? 만약에 R과 G 중에 성장 G가 더 크다. G 성장. 그러면 정부가 부담하는 R보다 금리보다 성장이 더 커. 부채 비율을 떨어지죠. 그러면 GDP 대비해서 오히려 부채 비율은 떨어져요. 그럼 괜찮아. 그렇죠. 반대로 R이 더 커. R이 더 크고 성장이 못 따라가. 그럼 이거는 성장을 아무리 해봐야 그 성장으로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세금 걸었어. 그리고 빚을 갚으려 했는데 금리가 걷잡을 수가 없네. 더 높아.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이 빚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것을 R-G 논란이라고 하는데 지금 김 앵커님이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하신 게 예리해요. R이 만약에 G보다 크다. 이것은 바로 헤지 펀드들의 논리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부채는 더 이상 통제 불가능이야. 왜냐하면 성장 G가 그다지 좋지 않아. 그런데 부채만 막 늘리면 결국 실질 금리가 올라가서 미국의 부채는 계속 악순환되면서 계속 커져. 이건 헤지 펀드들의 논리죠. 근데 정반대로 연준 그리고 채권 시장이 생각하는 미국의 성장은요 구조적으로 높아졌다. 구조적으로 이거를 이게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그림 잠깐 보여주시면 그 9월 FOMC 때 점도표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4월 지난 24년의 정도표가 이렇게 훅 올라갔죠. 저거는 장기 금리를 올리는 쪽이죠. 왜냐하면 올해의 정도표는 거의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내년도에 정도표를 올린다는 것은 장기 금리를 내가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특히 더 무서운 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장기, 초장기.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미국의 성장 자체가 올라가면 저게 올라갑니다. 즉 연준은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채권 시장은 대충 몇 프로로 보고 있을까요? 연준과 비슷하게. 연준과 비슷하지 않지만 채권 시장의 상황을 본다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천천히 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오, 지금 4.8이고 뭐 맥스 5.3. 조금 괜히 샀네. 죄송합니다. 네. 13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13페이지 네. 한번 봅니다. 그 R-G. 근데 그 R이랑 G는 비슷해야 되겠죠? 그렇죠. 흐름이 비슷해야 되겠죠?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에서 R이 녹색입니다. 네. 실질 금리. 네. 제가 이제 팁스 금리라고 써놨는데 팁스. 저게 이제 실질 금리예요. 네. 그리고 회색은 G. 네. 성장률. 둘 다 실질이에요. 네. 자, 둘이 비슷하게 가까이 갔죠? 레벨은 좀 달라요. G는 낮네요. 네. 레벨이랑 코로나 시기 때만 빼고는 어쨌거나 코로나 같이 이전까지는 가는... 똑같이 가고 네. 이론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어그러졌고 자, 지금 녹색의 실질 금리가 2.5%까지 급등했죠. 이게 최근에 명목 금리로 이제 주소 보실 거예요. 뭐 지금 4.8%의 10년물 금리. 근데 그 상승 요인을 분해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요 실질 금리의 상승이 차지를 하고 네. 일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작용합니다. 즉 실질 금리가 메인이에요. 자, 그럼 저 실질 금리가 과거에 성장률과 같이 갔으니까 지금의 성장률과 실질 금리를 매핑해 볼 수 있겠죠? 즉 이 그림으로 보시면 요 녹색의 실질 금리 레벨이 2.5%, 즉 오른쪽 축이 2.5%죠. 네. 자, 그러면 그거에 매칭되는 미국의 실질 성장을 점선으로 쭉 따라가 보시면 5가 나와야 되는구나. 현재의 시장 금리가 합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하. 참고로 코로나 이전에는 1에서 3.5% 성장했습니다. 미국이 5% 성장한 최근 사례가 언제냐? 90년대 후반에 한 4년 정도. 죄송한데 제가 네. 팔로우를 못하네. 괜찮습니다. 2.5의 그 실질 금리인데 왜 GDP는 5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거는 약간 내용이 복잡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조달, 그러니까 이제 금리죠, 금리. 네. 금리라는 건 되게 많아요. 국채도 그렇죠. 있고, 엄청 많죠. 뭐 회사채. 근데 이제 국채는 전체 시장 중에 일부죠. 자, 거기서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실질 금리는 요 경제 전체가 부담하는 금리. 근데 저거는 국채이기 때문에 네. 전체 금리 중에 제일 낮아요. 뭐 회사채, 뭐 MBS 엄청 많겠죠, 다른 채권들. 이거를 다 합치면 맞아요. 전반적인 조달 금리까지 조금 높은 금리까지 다 포함하면 GDP가 5 정도는 돼야지 합리적입니다. 근데 이 그림상 다 그린 게 아니라 이 국채 금리만 봤을 때 그러니까 다른 채권을 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좀 복잡하고 생각이 이제 국채 금리 하나만 보더라도 국채 금리에 여기서 실질 국채 금리 2.5%면 대충 봤을 때 다른 채권 금리 다 더하면 네. 대략 한 성장이 5% 돼야 이 부채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괴리가 너무 크네요, 지금. 지금 괴리가 커요.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성장이 5%로 오면 네. 현재 금리는 합리적이에요. 만약에 미국의 성장이 이건 그냥 단순히 내년 5%가 아니라 네. 앞으로 뭐 5년, 10년 정도는 적어도 5% 계속 가야 돼요. 5% 뭐 전 왔다 갔다. 그렇게 되면 현재 금리는 합리적이고 예를 들어서 명 앵커님이 생각하실 때 아니 5%? 명목도 아니고 실질 성장을 미국이 20년 가까이 5% 근처도 못 갔는데 5%를 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현재 금리는 싸요. 즉 채권을 매수해야겠죠. 판단은 여러분들 하십시오. 네. 뭐 제가 기준은 드릴 수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 혹시 그 미국의 성장이 그러니까 뭐 연준도 그렇게 생각하고 채권 시장도 뭐 5% 성장한대.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떤 미국이 앞으로 성장을 높이 할 거다. 혹은 인플레가 구조적으로 높을 거다.
라는 논리 혹시 주변에 들어보신 게 혹시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연준이 경기를 구조적으로 좋게 본다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이해를 하는데 그들 워딩에서 아니 그래도 많이 배우신 분들이 지금 미국 5%를 생각을 할까? 그건 말도 안 되지 않나?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런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미국이 AI 혁명에 의해서 기술 혁명에 의해서 엄청난 성장성을 도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거는 성장은 아니고 물가인데 무역 분쟁 때문에 구조적으로 비용이 증가해서 물가가 그러면은 사실 명목금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실질금리 아닌데 명목금리 올라가야 돼요. 따라서 구조적으로 물가가 올라갈 것이고 또 하나 있어요. ESG 투자. 엄청 많죠. 따라서 투자 많이 하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서 명목금리도 인플레 올라갈 거니까 올라가야 되고. 트럼프 당선을 생각하나? 트럼프 때 처음에는 금리가 이제 많이 올랐다가 2019년에 폭락했습니다. 폭락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노령화. 자, 노령화. 인플레이어 디플레이어. 원래는 디플레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령화. 디플레. 아니 그들이 부자면 또 오르겠지만. 경제학자들은 노령화를 대략 70%의 경제학자들은 노령화는 인플레라고 봅니다. 왜요? 노령화가 되면 이분들이 소비를 많이 하지 생산은 안 하죠. 그렇죠. 임금이 올라가죠. 제 주장이 아니에요. 경제학 주장이에요. 올라간다? 맞아요. 노인은 일을 제 주변에 노인들은 다 일하시던데 아무튼 일하는 사람들은 줄어드니까 일을 안 하니까 노동 공급이 줄고 임금이 올라가고 노인분들은 또 의료비 엄청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공산품 소비는 잘 안 하시는데 의료비를 많이 써. 그러면 전체 소비액은 노인분들이 될수록 좀 올라가요. 근데 반대 주장을 해볼게요. 결국은 그 자본시장은 상대평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 A든 B든 어쨌든 A가 수익률이 0.1%고 B가 수익률이 0.11%면 어쨌든 적은 수익률이라도 B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렇게 높은 상태의 금리에서 미국이 기준금리 올려놨죠. 그러니까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미국 혼자 재정정책 써서 쫙 풀잖아요. 그러니까 M2는 많이 안 줄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다 인프라 투자, AI 키우고 공장 다시 리쇼어링해서 공장 짓고 그럼 이제 앞으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로봇 다 미국에서 생산해야 되고 결국은 중국도 찍어 누르니까 미국이 이제 수출을 다 해야 되고 그렇죠? 거기다가 전쟁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데 미국 그거 왜 안 막을까? 결국 무기 팔아먹잖아요. 우크라이나에다가. 그리고 중동에서도 전쟁 나는데 항공모함 딱 갖다 놓고 거기 전쟁 나면 그 무기 누구한테 사요? 미국한테 사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결국 저게 논리가 맞더라도 저 상태가 된다면 다른 나라들을 돌려보면 다른 나라들은 더 상황이 안 좋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돌고 돌아서 안 좋지만 그래도 차악을 선택하는 게 미국 아닐까? 이제 말씀을 방금 하신 거를 잘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미국만 좋고 미국 외국이 안 좋다. 그럼 미국 외 지역은 금리가 떨어지겠죠. 그렇겠죠. 미국은 성장이 괜찮으니까 금리가 오르겠죠. 근데 또 이제 다른 국가들은 미국이랑 통화 정책을 정반대로 또 갈 수는 없으니 갈 수는 없죠. 그러면 다른 나라는 지금이 그래요. 지금이 따라가다 보니까 가뜩이나 경기 안 좋은데 따라가다 보니까 다 죽고 있어. 누군가는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이게 2018년에 그랬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도 금리를 만약에 내린다면 그러니까 죽어날 것 같아서 결국은 뭐 자본의 유출이 있겠지만 어쨌든 금리를 조금 내리는 그런 완화 정책을 굳이 다른 나라가 써야 된다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 미국도 같이 내릴 수 있잖아요. 과거에 그런 패턴이 있고 실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신흥국 중에 금리 내린 나라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한국도 사실은 내려야 되는데 미국 때문에 못 내리고 있죠. 선진국들은 계속 올리고 있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고 비슷한 상황이 2018년에 있었습니다. 즉 미국만 혼자 좋고 다른 나라가 안 좋아지는 기준금리 미국 인상의 후반기.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부시 때도 그랬어요. 부시 때도 그랬고 가장 최근 여러분들이 생각해볼 사례가 2018년에 그랬습니다. 18년에 미국만 혼자 좋고 미국 혼자 금리가 오르고 다른 나라는 다 죽어나갔거든요. 근데 미국이 금리를 그때 계속 올리니까 다른 나라도 어쩔 수 없이 긴축을 따라가다가 더 망했어요. 그런데 2019년에 어떻게 됐을까요? 몰라요.
어떻게 했을까요? 19년에 미국도 같이 다 망했습니다. 같이 망했습니다. 제가 그때 상황을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이제 오늘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이 그림을 잠깐 21페이지 보시면 이게 선이 3개가 있는데요. 미국 채금리 하늘색, 녹색은 한국국 금리, 노란색 독일 금리. 네. 2018년까지 미국만 금리 오르죠. 근데 2018년에 다른 나라는 금리 떨어지죠. 네. 미국만 올랐어요. 그때 독일, 한국, 뭐 다른 나라 다 포함해서 다 떨어졌습니다. 2019년 어떻게 되죠? 모든 나라가 금리가 다 떨어지죠. 미국도. 미국도. 참고로 2018년 저 금리 꼭대기 때, 네. 그때 파월 의장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요? 정확히 2018년 10월 3일이었는데요. 그때 파월 의장이 사실 그 전에 배경이 트럼프랑 파월 의장이랑 서로 쌍욕하면서 싸웠어요. 그렇죠. 트럼프는 너 내가 자른다. 파월은 독립성. 파월은 독립성. 네. 그리고 이게 사람이 팀장이 자꾸 나보고 나 하기 싫은데 자꾸 하래. 들이받아야지. 이제 들이받죠. 파월이 들이받았어. 2018년 10월 3일에 들이받아서 그때도 중립금리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중립금리는 아직 한참 남았다. 우리 더 올려야 된다. 자, 파월과 트럼프 중에 사후적으로 누가 맞았을까요? 누가 맞았어요?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요? 네. 파월이 중립금리 한참 남았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고 끝났습니다. 2019년에는 오히려 금리를 인하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트럼프라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 사람이 사업가로서 상당히 인사이트가 뛰어난 어떤 맹수적인 기질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2017년, 2018년에 보고서도 쓰고 미국 경제를 보면서 좀 마음에는 안 드는데 트럼프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야. 이거 유동성 이 상태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도 그때 파월이 계속 금리를 올리다가 결국은 2018년 4분기에 주가지수가 20% 이상 폭락했습니다. 금리를 너무 올렸던 거죠. 그러다가 2019년에는 결국 금리를 인하했어요. 저는 지금 상황이 2018년과 상당히 유사하고 중앙은행이 중립금리에 대한 얘기를 또 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데자뷰가 자꾸 생각이 나서 지금 이제 채권에 우리나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미국채 좀 롱 베팅을 네. 뭐 특히 레버리지까지 쓰셔가지고 이제 하고 계신데 저는 좀 마음을 조급하게 가지지 마시고 특히 레버리지가 없으면은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까지 좀 길게 승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좀 가지고 계시면 시장은 늘 우리 생각보다 더 크게 움직이거든요. 저도 결혼할 때 팔려고 산 거예요. 이렇게 긴 결혼할 관점으로 10년 보고 한 사이클 안에 놓는 거죠, 그러면? 그럼요. 한 사이클보다 훨씬 길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에 보고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명 앵커님은 이거 5% 성장 안 된다. 미국의 현재 4.8%의 금리가 뭘 반영하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5%의 실질 성장. 네. 두 번째는 2.5%의 기조적 인플레. 기조적 인플레. 자, 성장은 방금 말씀드렸죠. 자, 성장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희망을 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희망 주세요. 희망을 드리면 결혼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하나를 찾을 텐데. 희망 블랙아웃 돼버렸는데. 네, 지금 18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18페이지. 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네. 이 그림 하나만 기억을 해주세요. 요것만 봅니다. 요거. 회색은 미국의 명목 성장 노미널 GDP. YOY입니다. GDP. 네, YOY 명목 성장. 인플레 더한 거예요? 좌측이에요? 우측이에요? 좌측입니다. 좌측? 네, 좌측. 몇 %예요, 그럼? 80년대에 12%까지 갔죠. 올해가 대략 한 6% 정도. 이건 명목이니까 6에서 7% 좀 안 될 겁니다. 네. 이건 명목이에요. 자, 그리고 파란색, 녹색 선이 거의 따라가지 않습니까? 노동인구 증가율. 네. 네네. 전년비. 자, 미래의 명목 성장을 저 명목 성장이 결국 금리예요. 실제 과거에도 똑같이 갔고요. 자, 그렇다면 미래에
명목 성장을 우리가 추정하는 가장 좋은 변수. 저는 노동 인구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우리의 상식이 많이 깨져요. 대표적으로 70년대에 아서 번스 연준 의장이 아주 그냥 강아지판을 만들어서 연준이 잘못된 정책을 해서 인플레가 왔다. 그렇게 정설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70년대는 그냥 베이비 부머들이 일하러 나오니까 노동인구가 증가해서 뭐 아서 번스가 오든 뭐 할아버지가 오든 그냥 물가가 오를 때였습니다. 코릴레이션이 상당히 높은. 이게 상식적으로도 맞죠? 그렇죠. 예, 애 낳고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명목 물가와 성장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깨드릴까요? 80년 초 우리 위대하신 폴 볼커 의장께서 엄청난 고금리를 가져오셔가지고 네. 인플레이션을 잡으셨다. 근데 이 그림의 80년 초반을 잘 보시면 아니 볼커가 아니라 볼커 할아버지가 왔어도 그냥 그때 물가가 떨어질 때였어요. 왜냐면 더 이상 베이비 부머가 유입이 없어. 그냥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제가 아까 미국이 마지막으로 5% 성장했던 시기 90년대 말. 네. 이 그림에 보시면 90년대 말에 성장률이 잠깐 올라갑니다. 저 8살 때. 네. 잠깐 올라가죠? 네. 근데 왜 올라갔어요? 그때 올라간 이유는 사람들이 다 특히 경제학자들이 네. IT 혁명. IT 혁명, 버블, 버블팝. 어마어마한 효율성의 증가. 네. 이것이 미국의 고성장을 클린턴 정부 때 만들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그냥 에코 부머가 에코 부머는 베이비 부머가 난 이제 그 애들. 요 에코 부머라고 하는데 요 에코 부머가 노동시장에 왜 에코 부머예요? 이제 에코가 메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튀기고 온 거죠. 베이비 부머가 한번 튀어쫓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애를 낳으면 그 다음이 이제 에코 부머가 되는 겁니다. 그 에코 부머가 노동시장에 들어온 90년대 말이 그냥 뭐 IT 버블, 아니 뭐 IT 혁명, 뭐 생산성 혁명 이런 얘기 굳이 안 해도 설명을 해요. 그럼 문제는 앞으로지. 녹색이 최근에 보시면은 코로나 때 좀 떨어졌죠? 네. 왜냐하면 노동시장에서 많이 이탈했죠. 네, 그분들이 이제 코로나 끝나고 많이 돌아오고 계십니다. 이 노동인구를 추정하는 미래 추정을 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네. 미국 노동부에서 추정하거든요. 앞으로 이 흐름은 계속 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노동인구는 이미 다 알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큰 인구 비중은 16세에서 64세의 인구가 가장 커요. 노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물론 거기에 뭐 집에서 일 안 하시던 분이 뭐 나오는 경우 뭐 이런 경우 뭐 그냥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민자가 일부 있어요. 근데 제일 큰 건 16세에서 64세 요 인구인데 이거는 이미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과연 요 그림상 중립금리 즉 미국의 성장이 혹은 물가가 같이 올라가기를 얘기하는 게 조금 성급하다. 그 얘기는 지금 채권을 많이 사신 분들, 네. 5% 근처에 이 초장기 채권을 사신 분들이 네. 결국은 승자가 될 건데 타이밍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치펀드들이 숏을 왕창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향성은 맞는데 시간적 여유를 둬라. 요게 서머리예요 오늘. 서머리인데요. 그 미국에서도 최근에 그 밈 주식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배츠라고 하는 모임이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죠. 이분들이 해치펀드들이 숏친 종목들만 찾아다가 이제 왕창 롱으로 공격을 해서 손절을 유발시켰지 않습니까? 약간 지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장기물 채권에 대해서 숏친 헤지펀드들이 있고 그 헤지펀드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미국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ETF 중에서 초장기물에 상당히 대량의 포지션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분들이 부디 손절을 안 하고 뭐 내년
지금 뭐 결혼할 때까지 가져가신다고 하니까 그럼요. 그 이후까지 계속 좀 가지고 계시면 이게 매달 계속 분배금이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이게 5% 금리에 산 거니까 그 떨어지는 것만 모으고 있으셔도 네. 좀 앞으로 버티는데 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할 수 있어야죠. 뭐 내년 당장 할 거 아니시면 네. 내후년에는 분명히 저는 결실이 있을 것으로 오케이. 생각하고 신라호텔에서 할 수 있나요?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래요? 100만 원 투자했는데. 액수를 알려주셨어야지. 제가 액수 이게 몇천 하신 줄 알았잖아요. 채권에서는 그렇게 몇백 배 나진 않습니다. 오케이. 아까 질문하려던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저도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장기물에서 또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단기 채권 쪽으로도 참 많이들 사긴 사세요. 근데 생각해 보면 장기물을 샀다 팔았다로 생각하시는 분은 사실 개인 투자자가 많고 장기물로 운용하는 훨씬 큰 헤지펀드나 기관들을 보면 여기는 그냥 뭐 만기까지 혹은 만기가 아니더라도 길게 보기 때문에 저도 동의한다. 길게 갖고 있으면 좋고요. 수렴한다. 다만 헤지펀드들도 길게 안 갖고 있습니다. 헤지펀드들은 레버리지, 그러니까 내 돈 한 푼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투자하신 건 내 돈을 박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헤지펀드들은 내 돈 없어요. 레버리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 레버리지가 채권은 움직이는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통 레버리지가 60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레버리지가 크면 손절하기가 쉽죠. 근데 채권 시장이 그렇게 큰데 그 헤지 펀드들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그게 돼요? 이게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WTI 선물, 그러니까 원유, WTI 선물로 실제 실물 인수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체 원유 시장의 3%가 안 됩니다. 대부분의 원유는요, 전부 고정된 가격에 장기 계약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 3%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WTI에 웃고 울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채권은요, 큰 투자자들은 연기금, 보험, 뭐 해외 중앙은행, 미국채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나 앞으로 금리 오를 것 같아, 혹은 떨어질 것 같아, 적극적으로 베팅 안 해요. 그냥 돈 있으면 사고 약간의 전략을 쓰긴 합니다. 그런데 공격적으로 레버리지를 써서 숏치고 롱하고 하는 건 헤지펀드들이기 때문에 이 헤지펀드들이 시장을 좀 좌우하는 면이 있어요. 우리도 사실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특히 주가지수 선물시장에서 전체 매매량이 그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는 특히 채권 쪽은 그래요. 크지 않은데 얘네들이 좌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선물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선물시장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져드네요. 채권. 네. 어쩜 그렇게 말을 재밌게 잘하세요? 재밌었나요? 시청자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습니다. 팀장님이 이 말 어감에서 밀당을 되게 잘하세요. 그런가요?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채팅에 노홍철보단 문홍철. 근데 아이디가 모사꾼. 모사꾼이지만 믿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항상 너무 빠져들게 좋은 자료와 내용으로 또 말씀을 해주시는 우리 DB금융투자 문홍철 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결혼하고 싶어요, 진짜. 겐조님이 뭐라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정리해준다면 결국 채권 조금 더 버텨라. 여유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초장기물 변동성이 더 커진 시장이라 분명히 힘드실 텐데 만기 비스무리하게 가져가면 호텔에서 결혼하실 수 있다. 호텔에서 신라호텔에서 한번 결혼을 봅니다. 100만 원 투자로는 안 된다. 100만 원 안 돼요? 그런 거죠. 100만 원으로 뭐 사야 되나? 서남 이런 거? 100만 원으로 투자해서 신라호텔에서 결혼하고 싶으면 코인 뭐 아니면 도, 뭐 아니면 도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투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리스크 관리해서 공부해서 해야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뒤에 언더스탠딩에도 아주 좋은 내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